이것으로 저희 오리온 펀드의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30층 회의실의 통유리 창 너머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였다. 내 앞에 앉은 까다로운 외국계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지난 석 달간 내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한 프로젝트였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마침내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백발의 투자자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엑셀런트. 한지원 팀장, 당신의 능력을 높이 사겠습니다. 계약합시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에 얼음장 같던 공기가 녹아내렸다. 등 뒤에 서 있던 우리 팀원들이 애써 참았던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악수를 나누었다. 손끝에서 1,000억 원짜리 계약의 무게가 느껴졌다. 수고했어. 지원아 역시 한지원이야. 팀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회의실을 나오자마자 팀원들이 내게 몰려와 환호성을 질렀다. 나는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짧게 말했다. 오늘 회식은 내가 쏜다. 하지만 그 전에 이번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보고서 오늘 저녁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내 말에 들떠있던 팀원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나는 그런 그들을 뒤로 하고 내 개인 사무실로 향했다. 성공의 기쁨을 만끽할 시간 같은 것은 내게는 사치였다. 금융계, 특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모펀드 업계는 승리에 도취하는 순간 추락하는 정글이었다.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모펀드 운용사 오리온 캐피탈의 최연소 투자본부장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미다스의 손이라고 불렀다. 내 손을 거친 기업들은 마법처럼 가치가 몇 배로 뛰어올랐다. 나는 돈의 흐름을 읽고 숫자의 행간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다. 내 삶은 분과 초 단위로 쪼개진 전쟁터와도 같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뉴욕 증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미팅과 보고서 속에서 하루를 마감했다. 주말도 휴일도 없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벚꽃이 만개한 나무 아래서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아는 20대 시절의 내 모습이 담겨 있었다. 10년도 더 된 사진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이 전쟁터에 뛰어들기 전 우리에게도 저런 평화로운 시절이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서랍 속에서 낡은 브로셔 한 권을 꺼내 들었다. V.L. 실버타운, 당신의 황금빛 노년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프리미엄 시니어 라이프, 최고급 호텔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시설, 전담 의료진과 영양사가 제공하는 14시간 케어 서비스, 그리고 골프, 수영, 인문학 강의 등 다채로운 여가 프로그램. 브로셔 속의 노인들은 모두 하나같이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3년 전 이곳으로 모셨다.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웬만한 대기업 부장의 연봉과 맞먹는 곳이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렸다고 생각했다. 평생을 나를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께 완벽한 노후를 선물해 드렸다고. 그래서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찾아뵙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내 죄책감을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그 엄청난 액수로 씻어내곤 했다. 나는 어머니의 시간을 돈으로 사고 나의 마음의 빚을 돈으로 갚고 있었다. 팀장님, K바이오 측과 미팅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나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나는 브로셔를 다시 서랍에 넣고 표정을 가다듬었다. 다시
냉철한 승부사 한지원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K바이오와의 미팅은 내 예상보다 더 험난했다. 이제 막 코스닥에 상장한 패기 넘치는 젊은 대표는 우리의 투자 조건을 사사건건 문제 삼으며 공격적으로 나왔다. 저희 기술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 팀장님, 그때 우리 쪽에서 발표를 하던 민호 대리가 긴장한 나머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가 제시한 데이터의 수치가 사전에 분석했던 자료와 다르게 기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잠깐만요. 이 수치는 저희가 받은 제안서의 내용과 다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저희를 상대로 장난하자는 겁니까? K바이오 대표의 날카로운 지적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호 대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이 계약이 무산되면 그는 모든 책임을 지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될 터였다. 나는 그 순간 앞으로 나섰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보낸 제안서의 최종 버전에 저희 직원이 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전적으로 팀을 책임지고 있는 저의 불찰입니다. 나는 민호 대리를 질책하는 대신 모든 책임을 내게로 돌렸다. 그리고 K바이오 대표를 향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희가 귀사의 기술력과 비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귀사의 성장을 함께할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잠시 시간을 주신다면 수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귀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내 침착하고 당당한 태도에 K바이오 대표의 분노는 조금 누그러진 듯했다. 그는 잠시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위기의 순간을 정면으로 돌파한 것이다. 미팅이 끝난 뒤 나는 민호 대리를 내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어떤 질책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다. 누구나 실수는 해. 민호 씨, 중요한 건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배우는 거고. 나는 그에게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더블 체크의 중요성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그는 나에게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할 필요 없어. 대신 다음번에는 나를 뛰어넘을 만큼 완벽한 보고서를 가져와. 그게 내가 원하는 보답이니까. 나는 그를 내보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돈을 버는 일보다 몇 배는 더 어렵고 고단했다. 어느새 창밖은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퇴근 준비를 하다 문득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 의무처럼 하는 통화. 하지만 오늘따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유난히 듣고 싶었다. 전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보다 조금 기운이 없는 목소리였다. 우리 딸 지원이구나. 바쁠 텐데 웬일이야? 그냥요.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저녁은 드셨어요? 오늘은 뭐 맛있는 거 나왔어요. 그럼 여긴 매일이 진수성찬인걸. 오늘은 특식으로 전복죽이 나왔지. 아주 맛있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애써 밝아 보이려 했지만 나는 그 안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신데.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드니 기운이 좀 없어서 그렇지. 아, 그런데 말이다. 여기서 요즘 아주 좋은 영양주사를 놔주더구나. 영양주사요? 응. 노 원장님이 우리 노인네들 기력 보충해 주려고 특별히 가져온 거래. 아주 비싼 거래.
그거 한 대 맞으면 없던 기운도 펄펄 솟는 것 같아. 다들 그거 맞으려고 줄을 서.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이런 호강도 다 누려보는구나. 어머니의 말에서 나는 무언가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평소의 어머니라면 그런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쓸데없이 비싼 거 맞을 필요 없다고 하실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곧이어 있을 저녁 미팅 생각에 그 위화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 엄마가 좋다고 하시니 좋은 거겠지. VL 실버타운은 국내 최고가 아닌가. 그래요? 다행이네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아니다. 뭐가 필요하겠니? 너만 잘 살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엄마, 그래도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괜찮아. 바쁜 거 다 안다. 그 대신 엄마 선물로 예쁜 캐시미어 스카프 하나 사서 보냈다. 추워지는데 목 따뜻하게 하고 다니세요. 아이고, 우리 딸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희미하게 잠겨왔다. 나는 다음 미팅 시간이 임박했다는 비서의 재촉에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엄마, 저 이제 미팅 들어가야 해서요. 또 전화 드릴게요. 사랑해요. 나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저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일 것이다. 어머니는 내가 선물한 대한민국 최고의 요람 속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계실 터였다. 나는 다시 냉철한 펀드 매니저의 얼굴로 돌아가 다음 전쟁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내가 어머니에게 드린 그 최고의 선물이 사실은 그녀를 가두는 가장 화려한 지옥이었음을, 그리고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그 희미한 떨림이 곧이어 우리의 삶 전체를 뒤집어 버릴 거대한 비극의 전조였다는 것을. 내 세상은 VL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황금 세장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최고급 호텔을 연상시키는 레스토랑에서 전담 영양사가 설계한 건강식으로 아침을 먹었다. 오후에는 서예 교실에 나가 난을 치거나 실내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다. 저녁이면 유명 연주자들을 초청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내 딸 지원이가 나를 위해 마련해준 지상 최고의 낙원. 나는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을 딸아이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엄마는 여기서 너무 행복하단다. 내 덕분에 늙어서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는구나. 거짓말은 아니었다. 나는 정말로 이 모든 것에 감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 행복 뒤에 숨겨진 아주 희미한 위화감을 딸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이곳의 직원들은 지나치게 친절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과장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들의 눈은 우리를 고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보는 듯한 서늘함이 있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해야 했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했으며, 우리의 모든 동선은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에 의해 체크되고 있었다. 이곳은 자유로운 천국이 아니라 모든 것이 통제된 아름다운 수족관과도 같았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옆집에 사는 최은숙 여사였다. 그녀는 전직 고등학교 교사답게 명철하고 꼬소댔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우리는 종종 정원에 앉아 이곳의 기묘한 분위기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영희 씨, 이상하지 않아? 지난달에 돌아가신 박 여사 말이야. 그렇게 정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라니. 그러게 말이에요. 그 전날에도
나랑 같이 게이트볼을 치셨는데, 그리고 그 특별 영양 주사라는 것도 좀 이상해. 그거 맞고 온 날이면 다들 하나같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해롱거리잖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말 없는 불안감을 공유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안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그저 나이가 들어 예민해진 탓이라며 애써 서로를 위로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순식간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은숙 언니의 방으로 뜨개질을 배우러 갔다. 그런데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언니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괜찮으세요? 나는 놀라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언니는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다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영희야, 나 일어서지를 못하겠어.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나는 즉시 벽에 붙어 있는 비상벨을 눌렀다. 몇 분 뒤 수간호사와 직원 2명이 응급키트를 들고 달려왔다. 최은숙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나는 그들에게 당장 엑시119를 불러야 한다고 소리쳤다. 고관절 골절일 수도 있는 노인에게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간호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내 말을 가로막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영희 어르신, 진정하세요. 저희 VL 실버타운의 의료시설이 어지간한 대학병원 응급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저희 센터의 특별 진료실로 모시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병원으로 걱정 마십시오. 이것이 저희 센터의 방침입니다. 그녀는 내 말을 잘랐다. 직원들은 내 제지를 무시하고 은숙 언니를 자신들이 가져온 이동식 침대에 실었다. 나는 언니를 따라가려 했지만 수간호사가 내 앞을 막아섰다. 어르신께서는 방에 돌아가 안정을 취하고 계십시오.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미소 띤 얼굴에서 나는 섬뜩한 무언가를 보았다. 나는 그렇게 닫히는 문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친구의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은숙 언니는 그 후로 며칠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방을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간호사들은 안정이 필요하시다는 말만 반복하며 나를 막아섰다. 그리고 나흘 뒤 은숙 언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알던 그 최은숙이 아니었다. 그녀의 총기 넘치던 눈빛은 초점 없이 흐릿해져 있었다. 언제나 또박또박하던 그녀의 말투는 어눌하고 느려져 있었다. 언니, 그날 어떻게 된 거예요? 다리는 괜찮으세요? 내가 묻자 그녀는 잠시 생각하려는 듯 눈을 깜빡이다. 이내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내가 넘어졌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냥 며칠 동안 아주 편안한 곳에서 푹 쉰 것 같은데. 기억상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언니,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데 내가 한번 연락을... 아니야. 그녀는 내 말을 자르며 겁에 질린 아이처럼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 다 괜찮아. 노 원장님이 다 알아서 잘해주실 거야. 그분은 우리를 위한 분이니까. 그녀는 내가 알던 그 꼿꼿하고 비판적이던 최은숙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순응하는 낯선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 특별 진료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나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나는 센터의 법률 자문실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최은숙 어르신께서 이영희 어르신을 꼭 모시고 오라고 하셨다는 것이었다. 내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은숙 언니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노 원장과 변호사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노 원장은 나를 보더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앉기를 권했다. 이영희 어르신 잘 오셨습니다. 최은숙 어르신께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 자리에 가장 친한 친구인 어르신께서 꼭 함께해 주셨으면 한다고 하셔서요.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유언장 변경 확인서였다. 상기본인 최은숙은 본인의 모든 재산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동산과 현금 자산을 평생을 의탁해온 VL 실버타운에 기부할 것을 유언으로 남긴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은숙 언니에게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손주들이 있었다. 그녀는 늘 그 손주들을 위해 재산을 남겨줄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은숙 언니의 아들을 쳐다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창백한 얼굴로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것은 거대한 음모였다. 이 아름다운 황금 세 장은 사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의 재산을 노리는 교묘하고 잔인한 사냥터였던 것이다. 그들은 특별 영양주사라는 이름의 약물로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기억을 조작하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있었다. 바학 여사도, 그리고 이제는 은숙 언니도 그들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다음 차례는 나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공포에 떨며 방 안을 서성였다. 이곳을 나가야 했다. 당장 내 딸에게 이 끔찍한 사실을 알려야 했다. 나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정원의 가장 구석진 곳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향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지원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내 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공포와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지원아, 흐흑, 우리 딸,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원아, 구해줘. 엄마 좀 여기서 꺼내줘. 나는 울부짖었다. 이곳은 우리가 알던 그런 곳이 아니야. 여긴 지옥이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제발 엄마 좀. 내가 말을 채 잇기도 전에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르신, 이런 곳에서 주무시면 감기 드십니다. 수간호사였다. 그녀는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는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주사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자, 어르신, 오늘따라 혈압이 불안정하시네요. 특별 영양주사 맞으실 시간입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뒷걸음질 쳤다. 싫어, 저리가, 나는 그거 안 맞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내게로 다가왔다. 어르신을 위한 겁니다. 이것만 맞으시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아주 편안해지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다시 끌려 들어갔다. 지원아, 구해줘. 엄마 좀 여기서 꺼내줘.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어머니의 절규와 비명처럼 끊어진 통화. 나는 1,000억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킨 직후에 축하 파티도 뒤로 한 채 곧장 차를 몰아 VL 실버타운으로 향했다. 시속 15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내 머릿속은 온갖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켜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명 평소와 달랐다. 그 안에는 내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냉철한 이성이 속삭이고 있었다. 진정해, 한지원. 어머니는 원래 조금 예민하신 분이잖아. 그냥 외로워서 그러셨을 수도 있어. 아니면 다른 어르신과 다툼이라도 있었던 거겠지.
나는 애써 최악의 상상을 몰아내려 노력했다. VR 실버타운. 그곳은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지상 최고의 낙원이었다. 그곳에 대체 무슨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아마 내가 도착하면 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 딸 바쁜데 왜 왔니? 하며 나를 맞으실 터였다. 2시간 뒤 나는 마침내 VR 실버타운의 웅장한 정문 앞에 도착했다. 유럽의 고성을 연상시키는 건물과 세계적인 조경가가 설계했다는 완벽한 정원, 모든 것이 내가 보았던 브로셔 속의 모습 그대로 평화롭고 고요했다. 어머니의 절규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메아리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 정복을 입은 직원이 달려와 내게 허리를 숙였다. 한지원님, 오셨습니까? 원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그를 따라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를 지나 원장실로 향했다. 로비의 소파에서는 어르신 몇 분이 모여 앉아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평온했다. 원장실의 문이 열리고 나는 노현수 원장과 마주했다. 그는 50대 중반에 서글서글한 눈매와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를 가진 남자였다. 그는 국내 최고의 신경과 전문의 출신으로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된 유명인이었다. 아이고, 한지원 따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고 어머님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그는 내게 최고급 원두커피를 건네며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다. 우선 저희 센터를 믿고 어머님을 맡겨주셨는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원장님,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전화하신 건 처음입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내 날카로운 질문에 노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제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만 사실 어머님께서 최근 들어 경도인지장애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네, 소위 말하는 치매의 가장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력이 감퇴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시며 때로는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선망 증세를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는 마치 준비라도 해둔 것처럼 서류철 하나를 꺼내 내 앞에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이영희 어르신 행동 관찰 및 상담 일지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10월 15일 최은숙 어르신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심. 10월 22일 식사에 독이 들었다며 식사를 거부하심. 영양실조 우려되어 영양주사 처방. 11월 3일 갑자기 집에 보내달라시며 복대서 울음을 터뜨리심. 안정제 투여 후 진정. 기록은 너무나도 상세하고 구체적이었다. 내가 알던 언제나 강하고 꼿꼿하던 우리 엄마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낯선 모습이었다. 어머님께서는 따님이 자신을 이곳에 버렸다는 생각에 깊이 사로잡혀 계십니다. 그래서 종종 따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전화도 아마 그런 심리 상태의 연장선이었을 겁니다. 그의 설명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마침 그때 수간호사가 원장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영희 어르신 방금 안정주사 맞고 잠드셨어요. 요즘 들어 부쩍 따님을 찾으시더니 마음이 많이 약해지신 모양이에요.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 겨우 얼굴만 비추고 돌아갔던 그 짧은 시간들. 어머니는 그 시간 뒤에서 홀로 병마와 싸우며 나를 그리워하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진짜 아픔도 모른 채 그저
비싼 요양비와 선물을 보내는 것으로 내 도리를 다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제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아닙니다. 따님처럼 성공한 자녀를 둔 것이 어머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자 자랑인걸요. 저희가 더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노 원장은 내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것처럼 나를 위로했다. 그는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VL 실버타운의 재무제표까지 보여주었다. 보십시오. 저희는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주주들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저희의 재정은 국내 그 어떤 요양시설보다도 튼튼하고 안정적입니다. 나는 펀드 매니저로서의 직업병처럼 그가 내민 재무제표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탄탄한 자산, 꾸준한 매출 증가. 바로 그때였다. 내 눈이 손익계산서의 한 항목에 멈췄다. 이약품 및 영양보조제 비용 연간 25억 원. 이상했다. 이곳의 입주 인원은 약 200명. 그렇다면 1인당 연간 1,150만 원어치의 약품과 영양제를 소비했다는 뜻이었다. 식자재 비용 총액보다도 훨씬 높은 액수였다. 최고급 유기농 식단과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곳에서 어떻게 약품비가 식비보다 더 높을 수 있단 말인가. 내 시선은 다른 항목으로 옮겨갔다. 기부금 수익 연간 70억 원. 이것은 더 이상했다. 입소비와 월 이용료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이곳에 이렇게나 많은 기부금이, 그것도 매년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이 기부금의 출처가 궁금해졌다. 하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감탄하는 척하며 서류를 덮었다. 정말 대단하군요. 원장님,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나는 노 원장과 악수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머니의 치매 진단에 대한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동시에 방금 발견한 재무제표의 기묘한 불균형에 대한 전문적인 의구심이 서로 뒤엉켰다. 나는 정원을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때 정원의 장미 덤불에 물을 주던 한 노인이 실수인 척 내 발치에 물을 뿌렸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가씨, 늙은이, 손에 힘이 없어서. 그는 허둥지둥 내 구두를 닦아주려는 척하며 내게 허리를 숙이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나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고 절박했다. 저들을 믿지 마시오. 나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내가 이곳에 처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로비에서 스쳐 지나갔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김 할아버지, 전직 형사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분. 당신 어머니는 미치지 않았소. 나도, 내 친구 최 여사도 다 똑똑히 봤소. 이곳에서 죽어나간 노인들의 유언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는 주변을 살피며 다시 한번 속삭였다. 기부금의 출처를 파헤쳐 보시오. 그리고 그놈들이 영양주사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를, 그것이 모든 비밀의 열쇠일 거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장미덤불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나는 채 올라탔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VL 실버타운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낙원처럼 보였던 그곳이 이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보였다. 어머니의 절규, 재무제표의 이상한 숫자들, 그리고 전직 형사의 비밀스러운 경고. 내 안의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나는 더 이상
성공한 딸 한지원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저 거대한 괴물과 싸워야 하는 한 명의 전사가 되어야만 했다. 그날 이후 내 세상은 두 개로 나뉘었다. 낮의 세상에서 나는 여전히 오리온 캐피탈의 한지원 팀장이었다. 수천억 원의 펀드를 운용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어냈다. 하지만 밤의 세상에서 나는 잠 못 이루는 딸이자 거대한 의혹에 사로잡힌 아마추어 탐정이었다. 어머니의 겁에 질린 목소리, 노 원장의 너무나도 완벽한 설명, 그리고 기부금의 출처를 파헤쳐보라던 김 할아버지의 마지막 속삭임. 그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휘몰아쳤다. 나는 먼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다. 바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나는 회사에 신뢰할 수 있는 후배 한 명에게 개인적인 부탁이라며 VL 실버타운의 모든 공시 자료와 재무 정보를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나는 국내 최고의 기업 정보 분석 기관에 거액의 수수료를 내고 VL 실버타운과 노현수 원장과 관련된 모든 법인 및 개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달라고 의뢰했다. 그것은 내 전문 분야였다. 동시에 나는 김 할아버지와 다시 접촉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가 이 싸움의 유일한 내부 조력자였다. 나는 어머니께 과일을 전해드린다는 핑계로 다시 실버타운을 찾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안정이 필요하다는 수간호사의 제지 아래 만날 수 없었다. 나는 대신 그가 자주 나타난다는 정원으로 향했다. 다행히 그는 그곳에 있었다. 그는 장미덤불을 손질하며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감시 카메라가 없는 정원 가장 구석진 벤치에 앉았다. 어떻게 오셨어?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발견한 재무제표의 이상한 점에 대해 그에게 설명했다. 그는 내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 그럴 줄 알았지. 이놈들. 단순한 사기꾼들이 아니야. 아주 치밀하고 악랄한 놈들이지. 그는 전직 형사였다. 비록 은퇴했지만 그의 눈빛과 직감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내 경찰 시절 후배 놈에게 노현수 원장의 뒷조사를 부탁해 놓았네. 그리고 나도 이곳에서 조용히 내 친구들의 죽음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고, 우리의 동맹은 그렇게 조용하고도 단단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내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나는 외부에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로 했다. 며칠 뒤 분석기관에서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VL 실버타운의 지배 구조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몇몇 복지 재단이 대주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재단들의 자금은 결국 노현수 원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뉴로비타스라는 신생바이오 회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기부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죽은 노인들의 재산이 교묘한 자금 세탁을 거쳐 그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즉시 김 할아버지에게 알렸다. 그리고 며칠 뒤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낮고 분노에 차 있었다. 찾아냈네. 노현수 그놈의 정체를. 김 할아버지가 알아낸 사실은 내 분석보다 더 끔찍했다. 노현수 원장은 10년 전 총망받던 신경과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불법 임상시험을 주도하다가 적발되어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고 업계에서 쫓겨난 파렴치한이었다. 그가 당시 설립했던 작은 바이오 회사는 파산했고 그는 한동안 종적을 감추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자선사업가라는 새로운 가면을 쓰고 이 VL 실버타운을 설립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놈이 최근에 다시 쓴 바이오 회사의 이름이 바로
뉴로비타스 1세.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이 최고급 실버타운을 자신의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위한 실험실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특별 영양주사는 사실 그가 개발하고 있는 아직 승인되지 않은 신종치매 치료제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부유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동의도 없이 위험한 약물을 투여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기억을 잃게 된 노인들을 상대로 유언장을 조작하고 재산을 빼앗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다. 그러다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면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 혹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위장해왔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추악하고 거대한 약물 스캔들이자 연쇄 살인이나 다름없는 끔찍한 범죄였다.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다. 당장이라도 경찰에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그 악마 같은 놈을 끌어내고 싶었다. 아직은 안 되네. 최 변호사, 아니 김 할아버지가 나를 진정시켰다. 이 모든 것은 아직 심증일 뿐이야. 그놈을 법정에 세우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네. 바로 그 약물, 그놈들이 VL-17병이라고 부르는 그 신약의 샘플이나 혹은 내부자의 증언이. 나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도 그 끔찍한 약물을 계속 맞고 계실 터였다. 시간이 없었다. 나는 그날 이후 거의 매일 실버타운을 찾아갔다.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수간호사는 언제나 같은 레퍼토리로 나를 막아섰다. 어르신께서 오늘은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외부인과의 면회는 당분간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님의 잦은 방문이 오히려 어르신의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중한 태도 뒤에는 나를 향한 노골적인 감시와 경계가 깔려 있었다. 노 원장은 내가 무언가 눈치챘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 분명했다. 황금 세 장의 문은 이제 밖에서도 안에서도 열 수 없게 굳게 닫혀가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우편물이 내 사무실로 도착했다. 발신인은 VL 실버타운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익명이었다. 그 안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영상 파일이 들어있었다. 영상은 VL 실버타운의 특별 진료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것이었다. 영상 속에서 노 원장은 간호사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VL-16의 투여량을 2배로 늘려 가족 감사제 날까지 저 노인네들을 모두 행복한 천사로 만들어 놔야 하니까 특히 한지원 어미 그 노인네는 특별 관리하도록 절대 딸과 접촉하게 해서는 안 돼. 그리고 그는 뱀처럼 웃으며 말했다. 그날이 그 노인네의 마지막 파티가 될 테니 가족 감사제 며칠 뒤에 열릴 VL 실버타운의 가장 큰 연례 행사였다. 그는 그날 모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어머니를 자연사로 위장하여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당장이라도 그곳으로 달려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나는 곧 내 무력함을 깨달았다. 이 영상만으로는 그를 막을 수 없었다. 오히려 내가 섣불리 움직이면 어머니의 목숨만 더 위험해질 뿐이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그 화려한 가족 감사제 초대장을 내려다보았다. 금박으로 인쇄된 우아한 초대장. 하지만 내 눈에는 그것이 어머니에게 내려진 사망선고 통지서처럼 보였다. 이제 내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다.
그들의 가장 화려한 축제의 날, 그들의 가장 완벽한 무대 위에서 그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내는 것, 설령 그것이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라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가족감사제가 열리는 날 아침, 나와 김 할아버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서를 찾았다. 우리가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증거, VL 실버타운의 비자금 흐름도, 노연수의 범죄 경력,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담긴 익명의 USB 영상까지를 담당 형사에게 제출했다. 이것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형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한지원 씨,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상은 발신자 불명의 불법 촬영물이라 증거 능력이 없고 재무자료는 복잡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VIP들이 모여 사는 VL 실버타운을 이 정도의 심증만으로 우리가 뒤집어 엎을 수는 없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경찰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법은 언제나 진실이 아니라 증거의 편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오늘 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제 어머니가 위험하단 말입니다. 내 절규에도 그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원론적인 대답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경찰서를 나왔다.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은 없었다. 나는 오늘 밤 홀로 사자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그날 저녁 나는 VL 실버타운의 가족 감사제에 참석했다. 행사가 열리는 연회장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다. 천장에서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무대에서는 우아한 현악 사중주가 흐르고 있었다. 최고급 샴페인과 음식이 하인들에 의해 쉴 새 없이 날라졌다. 참석한 가족들은 모두 하나같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노연수 원장의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위선과 기만의 연극으로 보일 뿐이었다. 저들의 화려한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노인들의 눈물과 비명이 숨겨져 있을까. 나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가 앉아 계신 테이블로 향했다. 엄마, 어머, 우리 딸 왔구나.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의 미소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눈빛은 초점 없이 흐릿했다. 약효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진 것이 분명했다. 이영희의 시점. 세상이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푹신하게 느껴졌다. 며칠 전부터 간호사들은 내게 특별 영양주사를 매일 2번씩 놔주었다. 그 주사를 맞고 나면 나를 괴롭히던 모든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그저 행복하고 평온한 기분만이 나를 감쌌다. 머릿속이 옅은 안개가 낀 것처럼 몽롱했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였다. 오늘 내 딸 지원이가 나를 보러 왔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딸. 나는 그런 딸을 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다. 우리 딸, 오늘 정말 예쁘다. 꼭 선녀 같네. 엄마도 오늘 정말 고우세요. 지원이의 목소리가 조금 멀게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지원이에게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노 원장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단어들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지원이의 손을 잡고 웃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내 마음은 이렇게 행복한데 왜 자꾸만 가슴 한구석에서 차가운 비상벨이 울리는 것일까?
지원이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왜 자꾸만 도망쳐야 한다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일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달콤한 안개 속에서 빠져나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있다가는 무언가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본능적인 공포가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나는 지원이에게 무언가 말을 하려 했다. 지원아, 사실은 하고 입을 떼려는 순간 머릿속이 다시 하얗게 변하며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말았다. 한지원의 시점. 어머니의 상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나와 제대로 된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셨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연회장 밖으로 이끌었다. 엄마, 우리 그만 집에 가요. 여기 공기가 너무 답답해요. 집에 왜 벌써 가? 파티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엄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병원에 한번 가봐요. 네, 내가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려 하자 바로 그 순간 수간호사가 귀신처럼 나타나 내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뒤에는 건장한 남자 직원 2명이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상냥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한지원님, 어디 가십니까? 어머님께서는 오늘 행사의 가장 중요한 손님이십니다. 지금 자리를 비우시면 원장님께서 많이 서운해 하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신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 의료팀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님께서는 특별 영양주사를 맞으실 예정입니다. 그거 한 대면 금방 기운을 차리실 겁니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도 한치도 비켜서지 않았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 연회장에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갇힌 포로였다. 나는 김 할아버지에게 몰래 문자를 보냈다. 그들이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오늘 밤 어머니를 해치려는 게 분명합니다. 제발 경찰을 설득해 주세요. 몇 분 뒤 그에게서 답장이 왔다. 경찰은 움직이지 않네. 영장 없이는 안 된다고 하네. 지원 학생, 이제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야. 어떻게든 사람들 앞에서 소란을 일으켜서 그들의 범죄를 폭로하는 수밖에. 김 할아버지의 말대로였다. 하지만 어떻게 저들의 철통 같은 경비와 감시를 뚫고 내가 어떻게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알릴 수 있단 말인가.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어갔다. 사람들은 와인을 마시고 춤을 추고 서로의 성공을 칭송했다. 이 기만적인 낙원의 풍경 속에서 오직 나만이 다가올 비극을 예감하며 초조하게 떨고 있었다. 마침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노연수 원장의 연설 시간이 되었다. 그는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존엄한 노년, 숭고한 효도의 가치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설에 사람들은 감동하며 박수를 보냈다. 나는 역겨움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나는 테이블 아래로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노 원장의 연설이 끝나갈 무렵 나는 보았다. 직원들이 샴페인 트레이와는 다른 아주 작은 특별한 트레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그 위에는 은색 뚜껑으로 덮인 작은 약병과 서너 개의 주사기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수간호사가 바로 그 트레이를 들고 우리 테이블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가방 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굳게 움켜쥐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무기였다.
성공 확률을 알 수 없는 위험천만한 도박.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단상을 향해,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나의 마지막 전쟁터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연회장 중앙에서는 노현수 원장의 위선적인 연설이 배경음악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고, 내 눈에는 오직 어머니의 테이블을 향해 다가오는 수간호사의 하얀 모습만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은쟁반 위, 작은 주사기가 악마의 이빨처럼 번뜩였다. 저 주사기가 어머니의 팔에 꽂히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나는 이성과 본능의 경계에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경찰도, 법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 고립된 섬에서 내가 기댈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었다. 내 머릿속에서 지난 몇 주간 분석하고 예측했던 수천 개의 데이터와 시나리오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연회장의 가장 높은 곳,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내 구두굽 소리가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뚫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연설을 하던 노 원장은 물론이고 객석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다가가던 수간호사까지. 저 여자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무대 위로 올라가 당황한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영희 어르신의 딸, 한지원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수천억 원의 투자 협상을 할 때보다 더 차갑고 단단했다. 성대한 파티를 방해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가족분들의 안위와 후치엘 실버타운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대한 재무적 사안에 대해 긴급히 알려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나는 재무적 사안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는 진실이나 정의보다 돈이라는 단어가 더 효과적일 터였다. 나는 무대 뒤편의 영사기사에게 내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잠시 후 노 원장의 인자한 얼굴이 떠있던 스크린에 내가 밤새도록 작업한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의 향연이 펼쳐졌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 5년간 VL 실버타운의 재무제표와 이곳에서 돌아가신 27분의 어르신들의 유산 기부금 흐름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나는 펀드 매니저로서 내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이 거대한 사기극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보시는 바와 같이 VL 실버타운의 매출 구조는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입소비와 월 이용료 수익보다 기부금으로 분류된 수익이 무려 3배 이상 높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요양시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나는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 속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 거액의 기부금은 서류상으로는 몇 개의 복지재단으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재단들은 모두 노현수 원장님께서 해외에 설립하신 유로비타스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자회사들입니다. 결국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전 재산이 교묘한 자금 세탁을 거쳐 노현수 원장님 개인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스크린 속의 숫자들과 단상 아래에서 얼굴이 굳어가는 노 원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나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가장 핵심적인 비용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연간 25억 원에 달하는 의약품 및 영양보조제 비용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어르신 한 분에게 연간 1250만 원어치의 영양제를 투여한다는 것이 이 천문학적인 비용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노 원장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왔다.
그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는 사라지고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진 맨얼굴이 드러나 있었다.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는 내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객석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저 여자의 악의적인 모함입니다. 어머니의 치매 증세 때문에 정신이 혼란해진 한 불쌍한 딸의 망상일 뿐입니다. 어찌 감히 이 신성한 공간을 더럽히려는 것입니까? 그의 카리스마와 연기력은 대단했다. 그의 말에 혼란스러워하던 몇몇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보안팀 당장 저 여자를 무대 아래로 끌어내. 노 원장이 소리치자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나를 향해 다가왔다.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듯했다. 나의 논리적인 증거는 그의 감성적인 선동 앞에서 힘을 잃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좋습니다. 원장님, 제 말이 슬픔에 잠긴 딸의 망상일 수도 있겠지요. 나는 나를 잡으려는 보안 요원들을 손으로 막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러니 제 말 대신 원장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노트북의 다른 파일을 클릭했다. 재무제표가 떠있던 스크린이 어둡고 거친 화질의 영상으로 바뀌었다. 며칠 전 내가 익명의 제보자에게서 받은 바로 그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노 원장은 자신의 진료실에서 간호사들을 향해 지시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VL-16의 투여량을 2배로 늘려. 가족 감사제, 날까지. 저 노인네들을 모두 행복한 천사로 만들어 놔야 하니까. 특히 한지원 어미, 그 노인네는 특별 관리하도록. 절대 딸과 접촉하게 해서는 안 돼.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영상 속의 노 원장이 뱀처럼 웃으며 마지막 말을 뱉었다. 그날이 그 노인네의 마지막 파티가 될 테니. 영상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폭발했다. 사기꾼 악마 같은 놈, 내 어머니를 돌려내, 내 아버지를 살려내. 객석에 앉아있던 가족들이 일제히 일어나 노 원장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그들의 행복했던 파티는 한순간에 지옥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노 원장은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 모든 시선은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바로 내 어머니의 테이블 앞에서 주사기가 든 쟁반을 든 차에 사색이 되어 서 있던 수간호사였다. 그녀는 쨍그랑 소리를 내며 쟁반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 약은 VL-16라는 신약이에요. 노인들의 기억을 지우고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약이라고요. 저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녀의 자백은 이 끔찍한 범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모든 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 맨 앞에는 김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밖에서 경찰들을 설득하여 마침내 그들을 이끌고 온 것이었다. 노연수 원장과 그의 공범들은 그들의 가장 화려한 파티장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차가운 수갑을 차게 되었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무대 위에서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긴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무대 아래로 내려와 내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충격적인 사건들 속에서 잠시 제정신을 차리신 듯
맑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지원아, 우리 딸,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인 혼란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길고 길었던 악몽의 끝을 실감하고 있었다. 내가 이겼다. 아니, 우리가 이겼다. 내 세상은 병원의 하얀 침대 위에서 아주 느리고 고통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VR 실버타운에서 맞았던 그 정체 모를 영양주사는 내 몸과 정신을 끔찍하게 망가뜨려 놓았다. 의사는 약물 금단 현상 때문에 한동안은 두통과 기억의 혼란, 그리고 감정 기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의 말대로 내 머릿속은 짙은 안개와 맑은 정신 사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했다. 어떨 때는 내가 여전히 그 황금 새장 안에 갇혀있는 듯한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기도 했고, 어떨 때는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이 통째로 사라진 것처럼 멍한 상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의 순간마다 내 곁에는 지원이가 있었다. 내 딸은 지난 몇 년간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딸의 모습으로 내 곁을 지켜주었다. 아이는 회사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내 병실의 작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밤새도록 내 손을 잡아주었다. 아이는 서툰 솜씨로 내 머리를 빗겨주고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 어린 시절의 나처럼 내 입에 넣어주었다. 나는 그 아이의 지친 얼굴을 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에 몇 번이고 눈물을 흘렸다. 병실의 텔레비전에서는 온종일 VR 실버타운 게이트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다. 가면이 벗겨진 노현수 원장의 초췌한 얼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수간호사의 모습, 그리고 분노한 피해자 가족들의 인터뷰. 나는 그 광경을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덤덤하게 바라보았다.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만이 희미하게 나를 감쌀 뿐이었다.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을 때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수간호사였다. 그녀는 죄수복을 입은 차에 교도관과 함께 내 병실로 들어섰다. 지원이는 그녀를 보자마자 내 앞을 가로막으며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와요? 당장 나가요. 지원아, 괜찮다. 나, 저 사람과 잠시 이야기 좀 하고 싶구나. 내 말에 지원이는 마지못해 자리를 비켜주었다. 수간호사는 내 침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약물 때문에 하루하루 망가져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제 안락한 삶과 제 자리가 위협받는 것이 두려워서 저는 괴물의 눈을 감아주는 공범이 되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굽은 등을 보며 만약 내가 그녀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나는 그녀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잠시 생각했다. 나는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다. 가보세요. 그리고 다시는 나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 자신을 용서하는 데 쓰도록 하세요. 그녀는 내 말에 더 큰 소리로 오열하며
내게 몇 번이고 절을 하고는 병실을 나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내 마음속에 마지막 응어리 하나가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용서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된 뒤 나는 지원이와 함께 퇴원했다. 나는 당연히 내가 살던 작은 빌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원이는 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엄마,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눈이 부시게 화려한 주상 복합 아파트, 모델하우스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 내 딸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외롭고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녀만의 성이었다. 우리의 어색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간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쩔쩔맸다. 지원이는 내게 최고의 음식을 해주겠다며 평생 해본 적도 없는 요리를 하다가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나는 그런 아이에게 짐이 될까봐 필요한 것이 있어도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지 못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그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계기에서였다. 어느 날 오후 지원이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앨범 한 권을 가져왔다. 그 안에는 지원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아빠와 함께 목마를 타고 있는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긴장한 얼굴로 서 있는 사진, 그리고 소풍날 내가 싸준 김밥을 입에 가득 문 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 이때 엄마가 싸준 김밥 정말 맛있었는데 지원이의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럼 내 아빠가 우리 지원이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아주 노래를 불렀잖니. 우리는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까맣게 잊고 지냈던 과거의 시간들을 추억했다. 남편이 살아있었던,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너무 무서웠어. 엄마, 지원이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다. 세상에 엄마랑 나 둘만 남겨진 것 같았어.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것 같았어.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렸어.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모시는 게 내가 강하다는 걸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아이는 처음으로 내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었다. 나는 엄마한테 최고의 선물을 드린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내 자기만족이었고 내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이기심이었어. 나는 엄마에게 비싼 집이 아니라 시간을 들였어야 했는데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지원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런 아이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아니야, 지원아. 네 탓이 아니야. 엄마가 더 미안해. 나 역시 아이에게 나의 진심을 고백했다. 나는 성공한 내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늘 괜찮은 척, 행복한 척, 강한 척 했지. 내가 외롭다고, 네가 보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우리 너무 오랫동안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지난 10년간의 모든 회한과 미안함을 눈물로 씻어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던 벽이 마침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부엌에 섰다. 엄마, 오늘 저녁은 내가 제일 좋아했던 엄마표 된장찌개 끓여주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딸 다 컸는데도 아직 아기 입맛이네.
나는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다. 지원이는 내 옆에서 서툰 솜씨로 두부를 썰고 양파를 다듬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구수한 냄새와 딸깍딸깍 도마 소리가 차갑기만 하던 아파트 안을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갓 지은 흰쌀밥에 된장찌개를 쓱쓱 비벼 먹었다.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맛있는 행복의 맛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최고급 실버타운의 화려한 식사가 아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딸과 마주 앉아 함께 나누는 이 소박한 저녁 식사였다는 것을. 우리의 집은 그렇게 아주 천천히 진짜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가을, 나는 더 이상 숫자로만 세상을 평가하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었다. 물론 나는 여전히 오리온 캐피탈의 투자 본부장이었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나는 정시 퇴근을 하고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 책상 위, 어머니와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 옆에는 새로운 액자 하나가 더 놓여 있었다. 활짝 웃는 어르신들의 얼굴과 함께 사단법인 골든 라이프 감사 및 인증위원회라는 명패가 새겨진 현판식 사진이었다. VL 실버타운 사건 이후 나는 깨달았다. 우리 사회가 부모님을 위한 최고의 선물을 고민하는 자식들의 효심을 어떻게 기만하고 이용하는지를, 그리고 그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고통받고 있는지를. 나는 나의 전문 분야를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변호사와 회계사,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비영리 법인을 설립했다. 우리의 목표는 전국의 모든 노인 요양시설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나의 재능은 이제 더 이상 돈을 불리는 데에만 쓰이지 않았다. 나의 재능은 이제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데에 쓰이고 있었다. 나는 비로소 내 일에서 진정한 보람과 의미를 찾게 된 것이다. 오늘은 우리 법인이 주최하는 첫 번째 노인 인권 및 요양시설 발전 방향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이었다. 나는 이 행사에 기조연설을 맡게 되었다. 행사장은 노인 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정책 입안자, 요양시설 관계자,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수많은 자녀들. 객석 가장 앞자리에는 이제는 우리 법인의 든든한 감사위원이 되어주신 김 할아버지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엄마가 앉아 있었다. 나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효심이 깊은 딸이라고 스스로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담담하게 고백했다. 저는 제 어머니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요양시설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돈으로 어머니의 시간을, 어머니의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어리석은 딸이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지옥 속에서 제 어머니가 보내온 절박한 구조 신호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마터면 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끔찍한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선물은 비싼 집이나 고급 음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시간과 관심, 그리고 그분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라는 것을요. 나는 우리 법인이 개발한 새로운 요양시설 인증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재무 건전성,
의료 서비스의 질, 인권 보호 시스템 등 수십 가지의 객관적인 기준을 통과한 시설에만 부여되는 골든 라이프 인증 마크. 우리의 부모님들이 더 이상 고려장애 비극을 겪지 않도록 자식들은 죄책감 없이 부모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 골든라이프 위원회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내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단상 아래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쳤다. 어머니의 눈빛은 내 딸 장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의 집은 1년 전에 그 차갑고 텅 빈 모델하우스가 아니었다. 이제 집 안 곳곳에는 어머니의 손길이 닿은 화초들이 생기를 더하고 있었고 소패는 어머니가 직접 든 따뜻한 담요가 놓여 있었다. 거실 벽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새로운 사진들이 지난 1년간의 행복한 시간들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성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맛있는 거 해 먹을까요? 글쎄다, 우리 딸 뭐 먹고 싶은데, 지난번에 해 먹었던 된장찌개, 엄마가 끓여준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이고, 이 녀석. 알았다. 알았어. 우리는 함께 부엌에 섰다. 나는 쌀을 씻고 어머니는 멸치로 국물을 내셨다. 우리는 함께 두부를 썰고 호박을 다듬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제잘거렸다.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 하지만 나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 더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갓 지은 따뜻한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로 저녁을 먹었다. 나는 문득 1년 전을 떠올렸다. 최고급 실버타운에서 혼자만의 식사를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성공의 정점에서 늘 혼자였던 나의 모습. 우리는 각자의 섬에 갇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서로에게 다가가는 법을 잊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엄마, 왜 우리 딸 앞으로도 지금처럼 매일 저녁 같이 먹어요. 우리, 내 말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내 밥그릇 위에 가장 맛있게 익은 호박 조각 하나를 올려주셨다. 어머니의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성공과 행복이 사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나 화려한 직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함께 나누는 이 소박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였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속삭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